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확인돼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강경파에게 협상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서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야당은 공직기강 회의를 비판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조 수석이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한 발씩 전진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다 오전에 점차 그친 뒤 오후에는 중국발 황사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황사는 저녁 무렵 해소되겠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태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에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약된 뉴스 예리한 시선. 산뜻한 아침을 여는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먼저 YTN이 단독 보도한 김앤장 압수수색 관련 속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 재판 절차를 조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과 김앤장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은밀히 접촉해 재판 절차를 조율했다는 겁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적어도 3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임종원 전 차장과도 수시로 접촉해 강제징용 소송 일정을 논의하고 필요한 자료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4년 후배인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소송을 직접 수임하진 않았지만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며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변호사를 직접 불러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YTN은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에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두 대법관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2명이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도 상당히 달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상당 부분 임 전 차장과 겹칩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에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도 박 전 대법관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 행정처장을 역임한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정은호 게이트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두 사람의 공범으로 적시됐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 이어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신병까지 확보된다면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대중국 강경파 손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있을 석 달 동안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에서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을 맡는다고 중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파로 알려진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상대해온 중국이 깜짝 놀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욱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주장한 대중 강경파로 통합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중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will be monitoring everything. And again, I think in terms of, the scorecards and the monitoring, Ambassador Lighthizer is going to play an absolutely key role. There's nobody better than him in that business. Nobody better.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협상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추가로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ere was a commitment from China that the agreement will include specific dates, specific targets, specific action items. This is not going to be just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미국 언론들은 협상파가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었다면 이제 강경파가 협상을 주도하며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전쟁 해결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월가의 시각이 전해지며 추가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90일 동안 휴전하기로 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고 더 큰 무역전쟁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동안 전해진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 소식에 국내 증시가 먼저 상승세로 반색했습니다. 두 나라 무역 갈등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 경제가 한숨 돌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계획대로 중국산 수입품 10%에 관세 25%를 부과했다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31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이는 한 해 중국 수출액의 20%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에도 5%나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기보다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게 경제계 공통된 인식입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순조로울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하는 이유가 사실 미래 산업 기술에 대한 패권 분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에서 사실 양국이 다 양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국 보복 관세가 내년 초에 단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미중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중국 시장 개방이 빨라지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더 확산됐을 경우에 향후 이제 글로벌 경제의 하강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수출 다변화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면 결국 기업들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동포 간담회도 열었는데 문 대통령은 한 발씩 전진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원주민 마오리족 전사들이 전통 환영 행사를 선보였고 문 대통령은 코를 맞대는 마오리족식 인사로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패시 레디 총독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하고 뉴질랜드 제1야당 대표와도 만나 양국관계 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나와 우리 대표단을 환영해주고 또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는 그런 초당적인 외교를 하는 데 대해서 기쁜 인상을 받았습니다. A very strong and long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이어서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의 우리 동포 3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꼭 이루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인 문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에 현지 동포 150여 명이 모여 환호를 보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에 반대하는 일부 동포들의 피켓 시위도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 강화 등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클랜드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링셀기하고 한번 5분씩 한번 비겁 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이게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무섭잖아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궁동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말 상수로 이렇게 환영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궁동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겁 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우산과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2-3시간 후 수도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오전 중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공기가 잠시 깨끗해졌나 싶더니 오늘 또다시 황사가 밀려옵니다. 상층에 남아있는 황사의 일부가 서쪽 지방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여주의 가시거리가 80m, 보은이 90m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현재 김해와 대구, 광주와 사천, 여수와 광주, 무안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는 오늘 오전 10시 이전에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10에서 40mm,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20mm, 수도권과 영서에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부터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의 일부가 서쪽 지역부터 영향을 주겠는데요. 지금은 경북 지역의 공기만 탁하지만 점차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 대구 14도로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오늘 퇴근길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표결 없이 끝났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안 설명까지만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점을 끝내 도출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아 처리 자체가 불발된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당은 야당이 선거법 개정과 연계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고 일부 야당의 그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 전략으로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야가 소소위를 가동하면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은 향후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책임 있는 여당 또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문제에 관한 좀 책임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 논의도 여야가 공방만 거듭하다 끝났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꿀 건지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에 썼을 경우 처벌할 건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지원금을 함부로 갖다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또 심지어는 목적의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야당은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고 지원금의 애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 학교법인하고 그 유치원 그 교육비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제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안 처리와 유치원 3법 모두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각 당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여야의 정부 예산안 심사는 이른바 4조 원의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도 갈등을 빚으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4조 원의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4조 원 세수 변동에 대한 부분은 원내대표단 협의로 넘기기로 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와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야3당 대표들에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연계할 걸 연계하라며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써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하고 연결시킨단 말입니까? 연계시킬 거 가지고 연계를 시켜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연계시킬 것 같으면 선거구제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그런 책임감을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130석 가지고 470조 예산안 처리 못하는 건 현실 아닙니까?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 야3당은 예산안 처리와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동시 처리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야권은 연일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 공세를 규정하면서 사퇴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논란의 중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경질 요구에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번 건은 물러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처세를 잘못한 행위지 무슨 크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 깊은 사죄를 한다던 당의 공식 입장도 음성적인 범죄 정보 수집 체계 탓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사기관에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수석 책임론과 옹호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조홍천 의원은 조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지만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박광온 의원은 조수석이 처음 약속처럼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따르길 바란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특감반 직원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고 파장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당장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는 나사가 풀렸는데 조수석이 자기 정치만 한다고 꼬집었고 바른미래당도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들이 청와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쪼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고도 나라 꼴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이번 사건의 책임자나 다름없는 조국 수석은 검경이 특감반원 비위를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당사자인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경질 요구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순방에서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회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리는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데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 전입 의혹과 다운계약서 논란이 불거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자신을 전 영부인이라고 속인 여성에게 거액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구설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 사기범 자녀의 취업까지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속인 피의자 49살 김모 씨. 지난해 말부터 여러 유력 정치인들에게 연락했고 이 가운데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 시장이 속아 넘어가자 더 나아가 지인의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김 씨는 자신이 1인 2역으로 직접 지인 행세까지 하며 윤 전 시장에게 아들과 딸 취업을 부탁했습니다. 지명해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윤 전 시장이 순수해요. 경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의 딸과 아들을 각각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와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에 취업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중학교와 기관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의자 김 씨는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의료봉사를 가 있는 네팔에서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도 전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 피의자에게 수억 원을 준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윤 전 시장 측에 오는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난 예비역 장성들이 군인연금을 도피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국방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역 군인이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면 연금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행방 불명이지만 달마다 45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군인연금 수급자가 거주지 변화를 신고할 의무도 해외 도피자의 연금을 차단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도피 자금을 대주는 격이란 비판 속에 국방부는 조 전 사령관의 돈줄부터 죄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중 도주로 인해 기소 중지된 사람의 연금 가운데 본인 부담 몫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차단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에게 매년 주소지와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사항을 담은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급자 전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입니다. 이대로 시행령이 바뀌면 그 다음 달부터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한 해외 도피자들의 연금 절반이 차단되고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본인이 낸 적립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연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가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과연 있느냐. 그건 과잉인 것 같고요. 국방부는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책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정의에 반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우리 군 통신망 회선 수십 개도 한때 마비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군은 작전 운용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보완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로 우리 군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군의 합동지휘 통제체계 KGCCS는 전시의 작전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군 내부 비밀 정보망인데
유사시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하는 남태령 벙커와 한미연합사령부로 연결되는 KGCCS가 먹통이 됐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예하경비단, 56사단과 예하부대를 연결하는 KGCCS도 일부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남태령 벙커와 청와대,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연결하는 정보통합시스템 MIMS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KT 아현지사 화재로 군 내부망 28개 회선이 불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화재가 난 지 이틀이 지난 지난달 26일 오전 7시 통신망을 모두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작전에는 영향이 없었고 유사시 다른 보안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영향받은 거는 별로 없고요. 1차적으로 2중, 3중 또 이번에 거론된 부분의 주요 통신 수단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번 화재로 군 내부 통신망의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축하를 주고받느라 들뜨고 바쁜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노려서 하객인 척 돈을 가로챈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안경을 벗고 다른 사람인 척 답례금을 2번 받기도 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객들로 붐비는 경남 창원의 결혼식장. 말쑥한 차림에 안경을 쓴 60대 남성이 축의금 접수대로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그러더니 10,000원짜리 답례금이 든 봉투 여러 장을 챙깁니다. 잠시 뒤 이번에는 안경을 벗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 또 답례금 봉투를 받습니다. 축의금을 냈는데 답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속인 겁니다. 일당으로 보이는 다른 3명도 같은 수법으로 답례금을 챙겼는데 한 결혼식에서만 195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줄을 서 있다 보니까 그거 처리한다고 미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우리가 설마 그런 어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경찰이 지난 2주 동안 주말과 휴일에 일제 단속을 벌였는데 답례금을 가로채다 붙잡힌 사람만 11명입니다. 축의금을 냈는데 답례금을 받지 않았다고 속이거나 일행이 있다며 식권을 더 받았다가 다시 답례금으로 바꿔받는 등의 수법을 썼습니다.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길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지 않고 어떤 범행을 하더라도 잘 발각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들뜨고 바쁜 혼주들의 심리를 이용해 답례금을 가로채는 사기범죄.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범행을 확인한 피의자 6명을 쫓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기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고 장자영 씨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가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진실규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장 씨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동료 배우 윤모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선일보 출신 조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비공개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윤 씨는 공판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그날의 모든 일이 지금도 선명하다며 피고인 조 씨에 대해 자신의 진술이 가정에 해가 될까 염려하면서 뉘우치길 바랐는데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운영 자율권과 시설 사용료 등을 놓고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한유총은 어제 사립유치원 정상화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의제로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과 시설 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정비사들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YTN이 항공기 사고 기록이 체계적으로 시작된 2005년 이후의 사례를 분석해서 사고 원인의 여러 가능성들을 짚어봤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산림청 소속 정비사 윤모 씨의 연결식. 유족과 동료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수강산을 지키던 당신의 모습을 하늘도 너무나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렇게 일찍, 이렇게 갑자기 고인을 데려갔나 봅니다. 산림청장장으로 치러진 연결식 이후 시신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치됐습니다. 동료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체 노후가 사고 원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왔고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헬기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분마다 그게 얘는 몇 시간 쓰면 바꿔, 얘는 몇 년 쓰면 바꿔. 국토부에 1년만 하고 가만 검사라고 이 비행기가 이제 항공을 할 수 있냐면 10개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아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 원인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과거 헬기 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경향을 분석해봤습니다. 2005년 이후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에 보고서가 올라온 헬기 추락, 불시착 사고는 모두 26건입니다. 정비나 기체 결함은 6건. 나머지는 급한 고도 변경이나 고도 착각, 장애물 감시 미흡 등 조종 과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KA-32 기종으로 범위를 좁혀봤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추락, 불시착 사례가 모두 5건이었는데 부품 파손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이 강이나 호수에서 물을 채우다 사고가 난 3건의 보고서 역시 지나친 접근 속도나 고도 착각, 경고음 간과 등을 지적했습니다. 강 표면에서 물을 넣고 뿌리고 하는 이 작전 과정도 다른 작전 과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악조건이 많다 이 말이죠. 항공대 20년 됐다고 해서 부품이 당장 부족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해경이나 소방청보다 턱없이 부족한 헬기 한 대당 1.7명의 정비 인력 문제는 숙제로 꼽힙니다. 국토부 측은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와 기체 잔해를 바탕으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지만 1차 원인 조사에만 몇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반영할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후순위로 밀려있던 북핵 문제가 다시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 2013년 발표된 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통행 제한에 나서면서 남북 간 긴장이 급속히 높아지던 무렵입니다. 당국 간 대화가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것만 봐도 남북 간 소통이 얼마나 꽉 막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적 문제 해결이고 남북 교류 협력, 개성공단 정상화, 북핵 문제 순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를 두고 14선언을 완전히 폐기한 체제 대결 각본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올해 3차례 남북 정상간 만남 이후 새로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내용과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서 후순위로 밀려있던 북핵 문제 해결이 다시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시대에 걸맞게 당국 간 회담 정례화를 목표로 했지만 천안함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낸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권과 국군 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밀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신경제 구상으로 경제협력 의지를 되살린 부분입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서해권은 물류, 동해권은 자원 경제벨트로 연결해 남북 단일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대북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북 간 합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정작 지난 9월 국회로 넘어간 판문점 선언 비준만 해도 석 달째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성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채점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역별 만점자 비율과 등급 컷 등 채점 결과를 공개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와 영어, 수학, 나영 등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국어와 수학, 나영은 1등급 컷이 80점대로 내려가고 영어는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렴 때문에 숨질 확률이 3대 질병 가운데 하나인 뇌혈관 질환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폐렴은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 특히 걸리기 쉽습니다.
폐렴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예방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폐렴이 사망 원인에서 처음으로 뇌혈관 질환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65살 남녀 모두 사망 원인으로 폐렴이 3대 질병 가운데 하나인 뇌혈관 질환을 앞질렀고 특히 남자는 심장 질환까지 넘어서 암에 이어 사망 원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사망할 때 원인으로 폐렴이 8.9%로 예측돼 8.3%에 그친 뇌혈관 질환을 앞질렀습니다. 암과 심장 질환에 이어 폐렴이 사망 확률 3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령화에 따라 10년 전보다 폐렴 사망률은 6.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점점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더 오래 사심에 의해서 폐렴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습관의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대장암 사망 확률이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간암을 넘어서며 폐암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기대 수명은 지난해 출생아 기준으로 남자는 4.8년, 여자는 2.8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을 감안할 때 남자는 80대 중반, 여자는 90살 가까이 장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세상을 뜬 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 내 여러 정쟁이 끝나고 일시 휴전이 찾아온 모습입니다. 고인이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장례식에 초청하면서 모든 정쟁이 잠시 중단되고 애도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에어포스 1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관이 옮겨집니다. 고인은 미 의회 중앙홀에 안치돼 사흘간 일반인의 조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트럼프와 고인의 아들 잽 부시는 맹비난을 주고받았고 Jeb Bush is a low energy person. For him to get things done is hard. Just one other thing I got to get this off my chest. Donald Trump is a jerk. 고인 또한 오히려 힐러리에게 표를 찍겠다고 말하는 등 불편한 관계였지만 고인은 자신의 장례식에 트럼프를 초청함으로써 마지막 화합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명문가에 태어나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그였지만 약자 보호와 화합이라는 평생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실천한 것입니다. Without a doubt, he'll be sorely missed. What I think was cool about him is whether you were a Democrat or a Republican, he brought people together.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장례식 참석은 물론 장례식 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G20 정상회의 성과 기자회견도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셧다운을 예고했던 장벽 예산 논쟁도 일단 중단하기 위해 여야가 초단기 임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8살에 군 복무로 국가에 대한 봉사를 시작한 고인이 쉽지 않은 통합을 이뤄내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를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우주인 3명을 태운 러시아 소유스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소유스 MS-10 유인 우주선이 발사 과정에서 고장을 일으켜 추락한 후 첫 유인 우주선 발사입니다. 걸프 지역의 산유 부국인 카타르가 자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의 하루 평균 산유량은 61만 배럴로 적은 편이어서 오펙의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국제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확인돼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야당은 공직기강 회의를 비판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조 수석이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한 발씩 전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다 오전에 점차 그친 뒤 오후에는 중국발 황사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황사는 저녁 무렵 해소되겠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강경파에게 협상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MVP에 올랐던 경남 말컹이 올해 K리그1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감독상은 지난주 고별전을 치른 전북 최강희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경남FC 말컹 선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말컹. K리그 득점왕 말컹이 베스트 11에 이어 MVP까지 3관왕이 확정되자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 이어 올해 K리그 1도 잇따라 제패한 최초의 선수라는 영예도 함께 안았습니다. 각 팀의 주장과 감독, 기자단 투표까지 합산한 결과 55점으로 32점을 받은 전북 이용을 비교적 여유 있게 제쳤습니다. 감독 투표에선 뒤졌지만 선수와 기자단 투표에서 이용을 압도했습니다. 올 시즌 31경기에 출전해 26골이라는 경이적인 골 행진으로 득점왕에 올랐고 무엇보다 1부 리그로 승격한 첫해 2위까지 오르며 K리그의 경남 돌풍을 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Familiares que estão acompanhando de fora, aos meus fãs que estão ali atrás. Gostaria de agradecer, dedicar esse prêmio a eles, ao próprio treinador também, não podemos deixar de dedicar a ele. 기대를 모은 감독상은 내년 중국 프로리그 이적을 앞두고 K리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상 최단기간 우승 확정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6번째 수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K리그에서 마지막 시상식 또 마지막 수상 같은데 우리 선수들이나 팬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K리그2에서는 나상호가 득점왕과 베스트 11, MVP까지 3관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태해지지 않고 조금 더 한국 축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 최고의 신인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 상은 울산의 한승규, 골키퍼 베스트 11 상은 대구 조현우에게 돌아갔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때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명장이었지만 이딴 파문 속에 추락했던 전창진 전 감독의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KBL은 수석 코치로 등록해달라는 전주 KCC 구단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창진 전 감독을 수석 코치로 등록해달라는 전주 KCC 구단의 요청을 심의하기 위해 KBL은 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나온 결과는 등록 불허였습니다. 오랜 시간 찬반 경론을 거치며 심의한 결과 심의 결과는 등록을 불허한다입니다. 승부 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단순 도박 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이 등록 불허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법리적인 판단 외에도 불법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도박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을 고려하였고 리그 구성원으로서 아직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의 시간을 가진 전창진 전 감독은 농구 팬에게 사죄하면서도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죄 받았을 때는 기사가 안 났었고 일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는 게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KCC 구단은 KBL의 결정과 상관없이 전창진 전 감독에게 어떤 형태로든 선수단 지도를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등록이 거부된 전창진 전 감독은 경기 중에 벤치에 앉는 등 공식적인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 일반적인 비가 아닌 황사가 섞인 황사비입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 대부분 개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10에서 40mm, 충청과 남부 지역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대부분의 황사가 비와 섞여 내리면서 고농도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친 뒤 남아있는 황사의 일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호남 지역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해서 비교적 포근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9.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 청주 12도, 대구와 대전, 광주가 1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추위가 밀려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4도, 토요일 아침은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